노후 자금 3억이면 충분할까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통장에 3억이 있으면요. 괜찮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은퇴 2년 만에 아내랑 밥상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3억이 있는데 쓸 돈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있는데 왜 못 쓰는 건지, 우리 부부가 뭘 잘못한 건지,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지막 출근 날 아침이었어요. 3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불려나가고, 그렇게 평생을 보냈어요. 그날 아침엔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5시도 안 됐는데 잠이 확 깼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아내가 아침 차려주면서 그러더군요. 이제 내일부터는 천천히 일어나도 되겠네. 그 말이 좋으면서도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회사에서 간단하게 퇴직 인사하고 나왔어요. 후배들이 선물이랑 꽃다발 챙겨주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3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막상 문 나서는데 뭔가 멍했어요.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학생. 나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준비한 편이지. 실제로 그랬거든요. 젊을 때부터 저축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먼저 얼마를 떼어놨어요. 그러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죠. 아내도 그런 면에선 저랑 잘 맞았습니다. 사치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명품 가방 같은 거 사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애들 교육비 들어갈 때가 제일 빠듯했어요.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까지. 그때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버텼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미뤘어요. 언젠가 은퇴하면 그때 가자 그랬거든요. 그렇게 30년을 모았습니다. 퇴직금이 꽤 나왔어요. 거기에 평생 모은 돈 합치니까 3억쯤 됐습니다. 정기예금에 나눠서 묶어뒀거든요. 이건 비상금이니까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서울에 아파트도 있었고요. 대출은 이미 다 갚은 상태였습니다. 국민연금도 곧 나올 예정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부부 합쳐서 월 1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진 않아도 기본은 되겠다 싶었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주변에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같이 다니던 동기 중에 사업한다고 나갔다가 망한 친구가 있었어요. 퇴직금 날리고 집까지 팔았다더라고요. 와이프랑 헤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괜히 욕심 안 부리길 잘했다. 또 어떤 선배는 연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간에 회사 옮기고 공백도 있고 해서요.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한 직장 오래 다녔으니까 연금 괜찮겠네. 그 말 들을 때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나는 다르겠지. 그런 마음이었죠. 교만이었어요. 근데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첫 달은 참 좋았어요. 아침에 늦잠 자도 되잖아요. 알람 없이 눈 떠지면 일어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아내랑 오랜만에 근처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커피 한 잔 사들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요. 이게 은퇴구나 싶더라고요. 평생 일만 했는데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아내도 좋아하더군요.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귤 까먹고 별거 아닌데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미뤄뒀던 여행 얘기도 꺼냈어요. 제주도 가볼까? 부산도 좋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직 퇴직금이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고요. 연금도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은퇴하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진 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돈이 새는 게 안 보였어요. 3억이 있으니까요. 연금도 나오니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부부를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여보,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죠. 연금 들어왔는데 왜 잔액이 없어? 저도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분명히 14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통장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들어온 돈이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있었어요. 관리비가 먼저 나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여름엔 에어컨 돌리니까 30만 원 넘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겨울엔 난방비가 또 그만큼 나오고요. 그 다음이 보험료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어놨는지. 아내 보험, 제 보험, 실비의 암보험에 연금보험까지 합치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이만큼 냈지?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냥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거라 몰랐던 거예요.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드값이 문제였어요. 아내가 카드를 주로 썼거든요. 마트 장 보고, 약국 가고, 병원 가고, 다 카드로 긁었습니다. 한 달 카드값이 70만 원, 8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뭘 이렇게 썼어? 제가 좀 언짢은 투로 물었나 봐요. 아내 표정이 안 좋아지더군요. 뭘 쓰긴 뭘 써. 다 먹고 사는데 쓴 거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명세서를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마트에서 장 본 거, 손주 간식 사준 거, 병원비. 사치스러운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모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은퇴하면 경조사가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자녀 결혼하고, 한 달에 두세 번씩 봉투 싸야 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잖아요. 이번 달은 좀 많다. 그러면서도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안 가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요. 뭘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요. 140만 원 연금 들어와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모자랐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퇴직금 통장에서 조금씩 빼쓰는 거였어요. 처음엔 이번 달만 그랬습니다. 경조사가 많아서 그렇다고. 다음 달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 달도 똑같더라고요. 또 모자라고, 또 빼고.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러다가 3억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땐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3억이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빼쓴다고 금방 없어지겠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계산기를 안 두드려 본 거예요. 50만 원씩 12달이면 600만 원이에요.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근데 50만 원으로 끝나겠어요. 경조사 큰 거 한 번 터지면 100만 원도 나가거든요. 명절에 자식들 용돈 주면 또 빠지고, 손주 돌잔치, 생일, 이런 거 다 합치면 1년에 1,000만 원도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이번 달이 좀 많이 나갔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나 혼자 통장 들여다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이상하다. 뭐가 잘못된 건가?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있는데 없는 느낌. 그게 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거든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3억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정기예금에 묶어놨거든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나눠서 넣어뒀어요. 은퇴할 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거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돌렸어요. 이자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그 이자라는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3억을 넣어도 이자가 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즘 금리가 그래요. 연 2% 되니까요. 세금 떼고 나면 더 적어집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금 140만 원에 이자 50만 원. 합치면 19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면 생활은 되겠다 싶었거든요. 막상 해보니까요. 190만 원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관리비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통신비에 카드값까지 나가면 남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그럼 이자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또 안 됐어요. 이자가 만기 때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중간에 빼려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다 날아가요. 1년 묶어둔 거 깨면 이자 0.1%도 안 줘요. 그동안 묵혀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못 건드렸습니다. 아직 만기 안 됐으니까 조금만 참자. 그렇게 버텼어요. 그리고 이 돈은 비상금이기도 했거든요. 아내랑 약속한 거였습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났을 때만 쓰자고요. 병원비가 크게 나온다거나, 갑자기 수술해야 한다거나, 그런 상황 아니면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나이 들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때 쓸 돈은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 있어도 없는 거였어요.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집은 어땠느냐고요? 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서울 아파트니까요. 팔면 몇 억은 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엔 팔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닥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 팔면 어디서 살아요? 전세 가면 되지 않느냐고요. 서울 전세가 만만합니까? 요즘 전세 사기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 나이에 이사를 간다고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병원도 여기가 익숙하고 마트도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도 다 여기 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낯선 데로 가야 해요.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영목이지라는 것도 알아봤어요. 집 담보로 매달 돈 받는 거요. 근데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내 집인데 은행한테 넘기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거 받으면 나중에 자식한테 남길 게 없어요. 자식들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집 한 채 정도는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만은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도 못 팔고 영목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없는 거였어요. 그때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부자인 건가, 가난한 건가. 통장엔 3억이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있고, 근데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190만 원 뿐이었어요. 그것도 다 나가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계산했어요. 이 돈이면 몇 년 버틸 수 있나? 계산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밥 먹을 때 말이 좀 줄었나,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불편한 게 있구나. 그게 뭔지는 말 안 해도 알았습니다. 돈이었어요. 어느 날 장 보고 와서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냉장고에 뭘 넣다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저으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밥상 앞에서 대화가 없어진 게.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뭐 나온다? 날씨가 어떻다? 별거 아닌 얘기들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밥 먹는 소리만 나더라고요. 저도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뭔가 꺼내면 돈 얘기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싫었어요. 작은 것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마트 갔다 오면 영수증을 슬쩍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 썼나, 뭘 샀나? 예전엔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젠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카드값 명세서 보다가 그만 말이 나왔어요. 이번 달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순간 아내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더군요. 당신은 내가 뭘 펑펑 쓰는 줄 알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렇게 안 들은 거죠. 그날 저녁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사과를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도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나름대로 아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지적하니까 서운했던 거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거였습니다. 그 뒤로 더 불편해졌어요. 경조사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누가 결혼한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들으면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돈 나가겠구나. 안 갈 수도 없잖아요.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근데 갈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니까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있으면 그것만 50만 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랬습니다. 이번 건 안 가면 안 되나? 아내가 한참을 쳐다보더군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실망한 눈이었습니다. 평생 같이 살면서 그런 눈 처음 봤어요. 결국 그 경조사는 갔습니다. 근데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내도 저도 말이 없었거든요. 돈 때문에 사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밤에 누워서 아내 등을 봤어요. 돌아 누워서 자더라고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마주보고 얘기하다 잠들 때도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등을 돌리고 자게 됐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려다가 그만뒀어요. 괜히 더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30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다 버텼거든요. 애들 키울 때, 시댁 문제 있을 때, 다 함께 넘겼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돈 때문에. 그게 제일 비참했습니다. 없어서 싸우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있는데 못 쓰니까 싸우는 거였어요. 3억이 있는데, 집도 있는데, 그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되다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준비만 했지 쓰는 연습을 안 한 거였어요. 근데 깨달았다고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만기까지만 참으면 되니까요. 1년짜리는 곧 만기되고
그때 이자 받으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은 안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달 경조사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친척 결혼에 동창 부친상까지. 거기다 보험료 연납 할인받으려고 1년치를 한꺼번에 냈거든요. 그게 겹치니까 19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100만 원 넘게 모자랐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생활비 통장엔 20만 원 남짓 있었습니다. 카드값 결제일은 다가오고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그 돈을 건드렸습니다. 정기예금이요. 안 깨려고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 손을 댔어요. 은행에 가서 중도해지 신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만기까지 3개월 남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지금 해지하면 이자가 거의 안 붙는다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이번 달을 넘겨야 하니까요. 1년 가까이 묶어둔 돈이었거든요. 이자가 제법 붙었을 거였습니다. 근데 중도해지하니까 0.1%도 안 주더라고요. 1년 동안 5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자가 몇천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허탈했어요. 이러려고 그렇게 참았나 싶었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 달부터는 괜찮겠지.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달도 모자랐거든요.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구멍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정기예금을 깼어요. 한 번 손 떼니까 2번째는 쉬워지더라고요. 3번째는 더 쉬웠고요. 처음엔 며칠씩 고민했거든요. 나중엔 그냥 깼습니다. 어차피 깨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무뎌지는 게요. 3억이 2억 8천이 됐습니다. 2억 8천이 2억 5천이 됐어요.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잠이 안 왔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속도면 몇 년 버틸 수 있나? 10년은 될 줄 알았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7년도 안 되더라고요. 5년, 6년 정도. 그것도 지금처럼만 쓰면 그렇다는 거예요. 큰 병이라도 나면 끝이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깼어요. 화장실 갔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퀭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3억이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참았습니다. 남자가 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내한테는 계속 말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혼자 끙끙대면서 버텼어요. 근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 통장 잔액이 왜 이래? 심장이 철렁했어요. 들킨 거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그랬냐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냥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아무 말 없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날 밤 둘 다 잠을 못 잤어요. 같은 방에 있는데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건가? 그때가 제일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한번 앉아서 얘기하자.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종이를 꺼내더라고요. 거기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을 정리해 놓은 거였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경조사비, 카드값, 생활비 하나하나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처음 제대로 본 거였어요.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몰랐거든요. 합계를 보니까 240만 원이 넘더라고요. 들어오는 돈은 19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은 240만 원. 매달 50만 원씩 마이너스였어요. 숫자로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이래서 안 됐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으기만 했지 쓰는 걸 몰랐던 거예요. 30년 동안 저축만 했거든요. 월급 들어오면 얼마를 모을까? 그 생각만 했어요. 얼마를 써야 하나, 그건 생각 안 했습니다. 쓰는 건 알아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은퇴하면 수입이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지출은 안 줄어요. 오히려 늘어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병원비가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정형외과, 내과, 안과. 한 달에 병원만 서너 번을 가요. 그때마다 몇만 원씩 나가는 거죠.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험 적용 안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건 다 잡이었습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면 줄어드는 줄 알았거든요. 천만에요. 친구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자녀들 결혼하고, 손주 돌잔치에 100일잔치까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있으니까 상관없었어요. 그냥 나가면 나가는 거지 했거든요. 근데 수입이 190만 원밖에 없는데 경조사만 50만 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계산 안 했던 거예요. 목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3억이면 충분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목돈이랑 생활비는 다른 거였어요. 통장에 3억이 찍혀 있어도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따로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현금 흐름이라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책을 읽다가 알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 매달 나가는 돈, 그 차이가 플러스여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목돈에 가려서 안 보였던 거죠. 3억이라는 숫자가 눈을 가린 거였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바보였네. 그 말이 맞았어요. 저축하는 법만 알았지. 쓰는 법은 몰랐던 거예요. 노후 준비한다고 30년을 모았는데 정작 노후가 오니까 쓸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허무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준비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빠뜨린 거였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그 간단한 계산을 안 한 거였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왜 은퇴하기 전에 계산을 안 해봤을까? 근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돈은 깨졌고 상황은 나빠져 있었으니까요. 후회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했어요.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더라고요. 뭔가 해보자.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내랑 저녁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종이랑 계산기를 놓고요.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험을 봤어요. 우리가 보험을 얼마나 내고 있나? 쭉 적어봤더니 한 달에 42만 원이었습니다. 저 보험, 아내 보험, 실비의 암보험의 연금보험까지 이게 다 필요한가 싶었어요.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연금보험은 이미 납입 끝난 거였어요. 그건 놔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좀 겹치더라고요. 암보험을 2개나 들어놨었거든요. 하나는 젊을 때 든 거고 하나는 나중에 든 거였어요. 보장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하나를 해지했어요.
실비도 정리했습니다. 예전 실비는 보장이 좋은데 보험료가 비쌌거든요. 새로 나온 걸로 바꿨어요. 보장은 조금 줄었지만 보험료가 확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니까 42만 원이 23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19만 원을 아끼게 된 거죠. 1년이면 228만 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경조사도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정이 있으니까요. 다 가고 싶잖아요. 근데 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선을 그었어요. 직계 가족, 정말 가까운 친구. 그 외에는 마음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위로하고 축하하고 봉투 대신 마음을 전하는 거죠. 처음엔 미안했어요. 체면이 깎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요. 신기하게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제가 너무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은 수입이었습니다. 190만 원으로는 안 되니까 뭐라도 더 벌어야 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은퇴했는데, 또 일을 해야 하나. 근데 현실이 그랬어요. 알아보니까 시니어 일자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연결해 주는 거요. 아파트 경비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주차관리, 환경정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공근로에 신청했어요. 주 3일, 하루 4시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30만 원이 달랐어요. 매달 모자라던 돈이 30만 원이었거든요. 딱 그만큼 메꿔지는 거죠. 일하러 나가니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갑갑했거든요.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 비슷한 처지였어요. 얘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그게 또 다른 재미더라고요. 아내도 뭔가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아이 돌봐주는 일이 있대요. 맞벌이 부부가 애를 못 데리러 올 때 학교 끝나고 2~3시간 봐주는 거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는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수입이 늘었어요. 190만 원이 260만 원이 됐습니다. 나가는 돈도 줄였고요. 240만 원이 200만 원 정도로 내려왔어요. 드디어 플러스가 된 거죠. 매달 6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일이 힘들 때도 있었고, 경조사 못 간다고 할 때 마음 아플 때도 있었고요. 근데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아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숫자가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랑 밥상 앞에서 다시 얘기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그런 대화가 돌아왔어요. 돈 때문에 틀어졌던 게 돈을 정리하니까 풀리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억이 2억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7천만 원이 사라진 거죠. 그 돈 생각하면 아직도 아깝습니다. 진작 정신 차렸으면 안 깨도 됐을 돈이에요. 근데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요즘 우리 부부는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노트에 그냥 적는 거예요. 이번 달 들어온 돈 얼마, 나간 돈 얼마, 남은 돈 얼마. 그거 세 줄이면 됩니다. 예전엔 이것도 안 했어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됐지, 그랬거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매달 1일에 아내랑 앉아서 정리합니다. 지난달에 뭘 썼는지, 이번 달엔 뭐가 나갈 예정인지 미리 다 적어놓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놀라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카드값 나오면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많이 썼나 그랬어요. 지금은 안 놀라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수입도 안정됐어요. 연금 140만 원에 이자 50만 원. 거기에 제가 버는 30만 원, 아내가 버는 40만 원. 합치면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200만 원 선에서 맞추고 있어요. 매달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남습니다. 남는 돈은 비상금으로 모아두고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경조사도 예상보다 많이 나갈 수 있고, 병원비도 갑자기 클 수 있잖아요. 그때 쓸 돈을 따로 모아두는 거죠. 정기예금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이에요. 이게 진짜 비상금이더라고요. 예전엔 3억이 비상금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묶여있는 돈은 비상금이 아니에요. 바로 쓸 수 있어야 비상금입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일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은퇴했는데 또 일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일하러 나가면 오히려 좋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몸도 움직이고, 그게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아침마다 눈 뜨면 허무했거든요. 오늘 뭐 하지?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지금은 달라요. 할 일이 있으니까요. 삶에 리듬이 생긴 거죠. 아내랑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돈 문제가 정리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엔 밥상 앞에서 말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얘기할 게 많아요. 오늘 누구 만났다. 뭐가 힘들었다. 그런 얘기 나누면서 밥 먹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그 말 듣고 거울을 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눈이 퀭했거든요. 잠을 못 자서 그랬어요. 지금은 잠을 잘 잡니다.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돈이 늘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돼서 그래요. 그게 다릅니다. 혹시 이 얘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집도 있고 목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런 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 차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 하나만 알아도 달라집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달 현금이 어떻게 도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도 늦었어요. 7천만 원이나 깨고 나서야 정신 차렸으니까요. 근데 그때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2억이 넘게 남았으니까요.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괜찮아요. 넉넉하진 않습니다. 근데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된 거죠. 노후가 이런 거구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셨어요.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았습니다. 3억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뭐가 문제겠어 그랬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있는데 없는 느낌. 그게 뭔지 이제는 알아요.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 그게 맞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7천만 원을 깨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죠. 혹시 지금 이 얘기 듣고 계신 분 중에 저랑 비슷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돈은 있는데 왜 불안하지? 연금 나오는데 왜 모자라지? 그런 생각 드시는 분요. 한번 적어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 매달 나가는 돈. 그거 두 줄이면 됩니다. 그 차이가 보이면 달라져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숫자가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고요. 늦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늦었거든요. 근데 그때라도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요. 오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변에 이런 분 계시면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70대 부부가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올해로 4년째예요. 한 달 147만 원.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그게 다예요. 월 350만 원 넘게 쓰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되긴 돼요.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350에서 150으로 떨어졌는지, 그 돈으로 4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4년 전 일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요.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이불 걷고 일어났죠. 세수하고 밥 먹고 작업복 입고 40 넘게 해온 루틴이라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공장 출근해서 기계 점검하고 후배들 작업 봐주고 점심때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오후엔 용접 작업 들어가고 그러다가 허리를 숙였는데요. 안 펴지는 거예요. 순간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숨을 쉬어도 허리가 욱신거리고 일어서려고 하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후배가 뛰어와서 부축해줬어요. 괜찮다고 했죠.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조퇴하고 병원 갔어요. MRI 찍고 결과 기다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대기실 의자가 딱딱해서 허리가 더 아팠어요.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어요. 68이면 언제 어디가 아파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내 몸에 그게 오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사진 보여주면서 디스크가 많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이러다 신경 눌리면 수술해야 한다고요.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허리 쓰는 일은 피하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일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창밖에 뭐가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 생각만 빙빙 돌았어요. 생각해보면 조짐은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했거든요. 근데 움직이면 풀리니까 그냥 넘겼죠. 일주일 전엔 왼쪽 다리가 저렸어요. 밤에 잘 때 쥐가 나기도 했고요. 그것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몸이 계속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무시했어요. 일해야 하니까, 돈 벌어야 하니까, 쉴 수가 없었어요.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은 일찍 온 거였거든요. 현관문 열자마자 저녁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국 끓이고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얼굴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밥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말했어요. 나 이제 일 못할 것 같아.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보기만 하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놀란 것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근데 원망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고생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아내가 괜찮다고 연금 나오잖아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국민연금 나오고 있었고요. 기초연금도 받고 있었어요. 당장 굶어 죽을 일은 없었죠. 근데요.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40살에 이 일 시작해서 62살에 정년퇴직하고 바로 재취업해서 6년을 더 일했어요. 28년을 이 기술로 밥 먹고 살았는데 평생 일만 했는데 몸이 먼저 그만두더라고요. 내 의지로
은퇴하는 게 아니라 몸이 더는 못하겠다고 손들어 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날 밤 12시가 넘도록 잠이 안 왔어요. 아내는 옆에서 벌써 자고 있었고요. 저만 천장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급 220만 원이 없어지면, 연금만 남으면 우리 둘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해도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어디선가 모자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진짜 힘든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하던 시절이요. 저는 62살에 정년퇴직했어요. 4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였어요. 마지막 날 후배들이 꽃다발 들고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눈물은 안 났어요. 근데 회사 정문 나서는데 다리가 무겁더라고요. 뒤돌아보고 싶었는데 안 봤어요. 보면 눈물 날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사흘째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손이 허전하고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빨리 늙는다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요. 바람이라도 쐬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마침 아는 후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작은 공장인데 기술자가 필요하다고요. 월급은 220만 원. 정년퇴직 전보다는 적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해보자 싶었어요. 기술이 있으니까 금방 적응했고요. 후배들한테 이것저것 알려주는 재미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요. 그렇게 3년을 일했어요. 65이 되니까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랑 아내 합쳐서 100만 원. 거기에 기초연금도 신청했어요. 근데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깎인다고 하고요. 복잡하더라고요. 둘이 합쳐서 35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월급 220에 연금 135 더하면 355만 원이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돈도 있고 몸도 됐으니까요. 매달 월급날이면 아내한테 용돈 줬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요. 화장품도 사고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는 아내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도 했어요. 동네 고깃집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끔은 횟집도 가고요. 아내가 회를 좋아하거든요. 광어회에 소주 한잔 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여행도 다녔어요. 1년에 두세 번은 꼭 나갔어요. 멀리는 못 가도 근처 온천이나 바다. 차 타고 두어 시간 가서 이틀 정도 푹 쉬다 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가 여행 사진 찍어서 자식들한테 보내고, 그게 소소한 재미였어요. 손주들 생일 때는 용돈도 넉넉하게 줬고요. 명절 때 자식들 만나면 밥값은 항상 제가 냈어요. 아버지니까요. 그 정도는 해야죠. 자식들이 지갑 꺼내면 손으로 막았어요. 내가 낼게, 내가 아버지야. 그 말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땐 돈 걱정이 없었어요. 버는 것보다 덜 쓰면 되니까. 남는 건 없어도 모자란 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계속될 줄 알았어요. 68이면 아직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 70 넘어서도 일하는 분들 많았고요. 저도 적어도 70까지는 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몸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66 지나면서부터 피로가 안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하루 자면 괜찮았는데 이틀을 쉬어도 몸이 무겁더라고요.
아침에 눈 떠도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조금만 더 하자. 이른까지만 하자.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허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풍족한 시절이었어요. 월 355만 원. 부자는 아니었지만 넉넉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땐 몰랐어요. 알고 보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여유로웠던 시간의 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 3년이요. 65부터 68까지 월 355만 원 들어올 때 왜 그렇게 펑펑 썼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돈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른까지는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요. 퇴직금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40년 가까이 일했으니까 퇴직금이 꽤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2번 뺐어요. 자식들 결혼할 때요. 큰아들 결혼할 때 3천만 원, 딸 결혼할 때 2,500만 원, 전세자금 보태주고 예식 비용 보태주고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6천만 원 남더라고요. 이건 절대 안 건드리자. 무슨 일 있을 때 쓰는 비상금이다. 아내랑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월급이랑 연금은 다 썼어요. 355만 원 들어오면 350만 원 나갔어요. 경조사가 제일 컸어요. 친척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한 달에 2~3번은 꼭 있었어요. 결혼식 가면 축의금 10만 원, 돌잔치 가면 5만 원, 장례식 가면 10만 원, 가까운 사이면 20만 원도 냈어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5만 원 냈거든요. 근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좀 더 내고 싶더라고요. 체면도 있고, 그동안 못 챙긴 거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게 쌓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많을 때는 50만 원 넘게 나간 적도 있어요. 자식들한테도 잘해주고 싶었어요. 결혼할 때 이미 목돈 줬지만, 그래도 명절 때 용돈 넉넉하게 주고, 손주들 생일 때마다 10만 원씩 챙겨주고, 가끔 맛있는 거 사서 택배로 보내주고,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그만 쓰시라고. 결혼할 때 많이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근데 안 그러고 싶었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아버지는 되기 싫었거든요. 오히려 계속 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에서 싼 거 사다가 먹던 사람이 이제는 마트에서 좋은 거 사더라고요. 과일도 비싼 거 사고, 고기도 한우로 사고, 뭐라고 안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잘 먹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여행도 자주 갔어요. 1년에 2~3번이 4~5번이 되고, 가까운 데만 가다가 먼 데도 가게 되고, 한 번 여행 가면 50만 원, 6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숙소 좋은 데 잡고, 맛집 찾아다니고, 기념품도 사고, 어차피 일하니까 괜찮아. 다음 달 월급 나오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축을 못했어요. 월 355만 원 들어와서 350만 원 나갔어요. 많이 아꼈다 싶은 달에도 320만 원은 썼어요. 통장에 돈이 안 쌓이더라고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 반복이었어요. 비상금 6천만 원은 안 건드렸어요. 그건 약속이니까요. 근데 그건 말고는 모은 게 없어요. 3년 동안 월 355만 원 벌면서 추가로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 달에 50만 원만 아껴 써도 3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알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근데 가끔 생각나요. 그때 왜 그랬을까?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른까지 일할 줄 알았는데,
68배 몸이 멈춰버렸으니까요. 2년치 월급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220만 원 곱하기 24개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때 조금만 아꼈으면 지금 이렇게 빠듯할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 그만두고 첫 달이었어요. 매달 25일이 월급날이었거든요.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알람이 안 울렸어요. 당연하죠. 출근 안 하니까 알람을 꺼놨으니까요. 눈 떠보니까 9시였어요. 아내는 이미 일어나서 거실에 있었고요. 저만 늦잠 잔 거예요. 4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9시까지 자니까 오히려 찝찝하더라고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날 오후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습관처럼요. 매달 25일엔 월급이 들어오니까. 근데 숫자가 이상한 거예요. 220만 원이 없었어요. 국민연금 75만 원. 아내 국민연금 25만 원. 기초연금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합쳐서 100만 원이었어요. 아, 진짜 끝났구나.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며칠 뒤에 기초연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전보다 많이 들어온 거예요. 35만 원 받던 게 47만 원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일할 때는 소득이 있어서 기초연금이 깎였던 거예요. 일 그만두니까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금액으로 올라온 거더라고요. 그래봤자 12만 원 차이예요. 월급 220만 원 없어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국민연금 100만 원, 기초연금 47만 원, 합쳐서 147만 원. 이게 다였어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숫자가 안 와닿더라고요. 147만 원이 얼마나 적은 건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모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뭐가 나가나? 관리비가 8만 원. 저희 아파트가 크지 않거든요. 지방이라 그래도 싼 편이에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합쳐서 10만 원. 통신비 7만 원. 아내랑 저 핸드폰이랑 인터넷이요. 건강보험료 8만 원. 이것만 해도 33만 원이에요. 고정 지출만 33만 원. 147만 원에서 33만 원 빼면 114만 원. 이 돈으로 밥 먹고 병원 다니고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114만 원 나누기 30일. 하루에 3만 8천 원이에요. 두 사람이 하루 3만 8천 원으로 살아야 해요. 밥 세 끼 먹고, 약 사고, 생필품 사고, 경조사 나가고, 다 해결해야 해요. 근데 잠깐, 작년에 한 달에 얼마 썼지? 통장 내역을 쭉 봤어요. 작년 이맘때 월급이랑 연금 합쳐서 355만 원 들어왔을 때 카드값만 180만 원이었어요. 현금 출금한 거 50만 원, 자동이체 나간 거 80만 원, 거의 다 쓴 거예요. 350만 원 가까이. 근데 지금은 147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아껴야 할 것 같다고. 아내도 알더라고요. 숫자를 보여주지 않아도 분위기로 느낀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밥 먹는데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반찬이 입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350만 원 쓰던 사람이 150만 원으로 산다는 게 말로는 쉬워요. 그냥 덜 쓰면 되지. 아끼면 되지. 근데 막상 해보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트 가면 손이 먼저 가요. 예전에 사던 거요. 좋은 고기, 비싼 과일. 계산대 앞에서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사도 되나? 이번 달 남은 돈이 얼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요. 일할 땐 몰랐어요.
150만 원이 이렇게 적은 돈인 줄, 이 돈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게 이렇게 막막한 건 줄, 그때서야 알았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일 그만두고 첫 달, 저는 바보같이 예전처럼 살았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몸에 배어버리면 안 바뀌거든요. 마트 가면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예전에 사던 거 그대로 집었죠. 한우 사고, 비싼 과일 사고,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샀어요. 외식도 했습니다. 그 달에만 5번은 나갔을 거예요. 배달도 시켜 먹었고요. 예전에 늘 그랬으니까. 친구들 모임도 나갔어요. 한 달에 2~3번은 만났거든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가끔은 제가 쏘기도 했죠. 자식들 만났을 때도 제가 계산했어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챙겨줬고요. 아버지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경조사도 2번 있었어요. 후배 아버지 장례식이랑 친척 돌잔치요. 예전처럼 10만 원씩 부조했죠. 아내 옷도 사줬어요. 환절기라 겉옷이 필요하다길래 15만 원짜리였는데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월말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이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비상금 통장에서 1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가계부를 안 썼으니 정확히는 몰랐어요. 근데 대충 계산해봤죠. 식비가 한 80만 원은 쓴 것 같았어요. 마트 가면 한 번에 7만 원, 8만 원씩 나왔으니까요. 외식이랑 배달까지 하면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자식들한테 30만 원 정도 썼고, 모임 나가서 2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아내 옷 사주고 잡화 사고 15만 원, 병원비랑 영양제 20만 원, 놀러가고 커피 마시고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에 생필품 15만 원, 대충 더해봐도 250만 원이던데요. 147만 원 들어왔는데 250만 원을 쓴 셈이에요. 103만 원 적자였습니다. 이러면 1년도 못 가서 비상금이 다 날아가잖아요. 6천만 원 나누기 100만 원이면 60개월인데 5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5년도 안 돼서 바닥인 거죠.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 큰일 났다고.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날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1,000원짜리 노트를 사왔더라고요. 날짜, 항목, 금액, 잔액. 매일 저녁마다 적었어요. 그리고 줄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씩 하나씩.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갔어요. 같은 채소가 반값이던데요. 이걸 왜 이제 알았나 싶었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2번만 사기로 했고, 외식이랑 배달은 2번으로 줄였어요. 자식들 만나도 밥값을 안 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손이 지갑으로 가는데 억지로 참았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산다고. 아버지는 건강만 챙기시라고요. 그 말 듣는데 코끝이 찡하던데요. 고맙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임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기로 했죠. 친구들한테 미안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경조사도 정리했어요. 진짜 가까운 사람만 가기로 한 거죠. 10만 원 내던 거 5만 원으로 줄이고, 안 가는 데는 연락만 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뭘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꼭 필요한 건가? 1,000원, 2,000원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아내랑 싸운 적도 있어요. 제가 커피 사 먹은 거 가지고 뭐라고 했거든요. 1,000원짜리 캔커피였는데 아내가 섭섭했나 봐요. 당신도 담배 피우잖아. 나한테만 그러지 말라던데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등 돌리고 잤죠. 다음 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고. 돈 없는 거 서로 탓해봤자 뭐 하냐고요. 같이 아끼자고 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요. 150만 원 안에 겨우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적자 안 내는 법을 배운 거죠. 근데요, 맞춘다고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항상 빠듯해요. 10,000원 쓸 때도 10번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계부 펼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4년째 그래요. 익숙해지긴 했는데 편해지진 않더라고요. 비상금 6천만 원. 이 돈은 절대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아내랑 약속한 거였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손대지 말자고. 진짜 큰일 났을 때만 쓰자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47만 원으로 살다 보면 유혹이 오거든요. 이번 달만 조금 쓰면 안 될까? 50만 원만 빼서 쓰면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안 썼습니다. 이를 악물고 안 썼어요. 왜냐면 이 돈이 없어지면 진짜 끝이거든요. 작년 일이에요. 그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허리를 잡고 주저앉는 거예요.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프다고만 했죠.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구급차 올 때까지 10분이 얼마나 길던지. 아내 손잡고 괜찮다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더 떨리더라고요.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검사하고 MRI 찍고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수술해야 한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수술이라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다행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술비가 180만 원 나왔어요. 입원비가 150만 원. 검사비랑 약값이랑 이것저것 해서 총 380만 원이 청구된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47만 원 버는 사람한테 38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2달 반치 수입이에요. 그 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실비보험이 있었어요. 20년 넘게 넣은 보험이었거든요. 보험금 청구했더니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80만 원은 내야 했어요. 거기에 간병비도 들었고, 병원 오갈 때 택시비도 들었고, 환자식 사다 나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총 150만 원 가까이 나간 거예요. 비상금 통장에서 뺐습니다. 6천만 원에서 150만 원. 처음으로 그 돈에 손을 댄 거죠. 통장에서 돈 빼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시작이면 어쩌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나. 그 생각에 밤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한 달은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제가 차리고, 빨래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했어요. 평생 안 해본 일들이었거든요. 서툴렀죠. 국 끓이다가 태우기도 하고, 빨래 널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회복했어요. 석 달쯤 지나니까 걸을 수 있게 됐고, 지금은 거의 예전처럼 다녀요. 물론 무거운 건 못 들지만요. 그 일 겪고 나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비상금이 왜 필요한지. 그 돈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카드 돌려막기 했을까요? 자식들한테 손 벌렸을까요? 아니면 치료를 포기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지금 비상금이 5,850만 원 남았어요. 150만 원 쓴 거죠. 이 돈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데 147만 원 벌어서 150만 원 쓰는 형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돈은 지켜야 해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아내 수술하고 나서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요. 무서웠거든요. 나도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관리 잘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술 줄이고 운동하라고요. 그 뒤로 술을 거의 끊었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두세 번 마셨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이에요.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걸어요. 30분 정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 허전해요.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예전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뼈저리게 느껴요. 아프면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또 아파요. 그 돈 없었으면 우린 그날로 끝이었어요. 올해로 4년 차예요. 147만 원으로 사는 게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적응이 됐다고 해야 하나.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요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아침 6시쯤 눈이 떠져요. 알람 안 맞춰도 그 시간에 깨더라고요. 몸에 배어버린 거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가벼운 옷 입고 동네 한 바퀴 걸어요. 공원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침 공기 마시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산책 나가면 아는 얼굴들이 있어요. 다 동네 어르신들이에요. 인사하고 잠깐 얘기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좋더라고요. 집에 오면 아침 먹어요. 아내가 차려놓은 밥 먹고 뉴스 좀 보고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요즘은 그 정도는 해요. 오전엔 복지관에 가요. 걸어서 15분 거리거든요. 거기서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가끔 건강 강좌 같은 것도 들어요. 다 무료예요. 거기서 친구도 생겼습니다. 김 선생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분인데 퇴직하고 혼자 사시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바둑 둬요. 실력은 둘 다 고만고만한데 지면 분하고 이기면 기분 좋고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점심은 집에 와서 먹어요. 아내랑 둘이 마주 앉아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국에 밥 말아서 먹을 때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있고 오후엔 도서관 가요. 복지관 옆에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신문 읽고 책 읽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저녁 5시쯤 집에 와요. 아내가 저녁 준비하고 있으면 저는 옆에서 돕거든요. 마늘 까거나 파 썰거나 그런 거요. 밥 먹고 뉴스 보고 9시쯤 되면 슬슬 졸려요. 10시 전에 자는 날도 많습니다. 이게 제 하루예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불행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자식들이 용돈을 줘요. 아들이 20만 원, 딸이 20만 원. 매달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벌잖아요. 부모님 드리는 거니까 받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긴 받는데 이 돈은 안 써요.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비상금 채우려고요. 아내 수술할 때 150만 원 빠졌잖아요. 그거 다시 채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돈은 여전히 147만 원이에요. 넉넉해진 건 아니고 그냥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사실 최후의 카드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주택연금이요. 집이 1억 5천이니까 주택연금 신청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147만 원에 40만 원 더하면 187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면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근데 아직은 안 하려고요. 집을 담보로 잡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수는 있지만 자식들한테 물려줄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지면 그때 하려고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거예요. 지금은 147만 원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아내랑 대화도 많아졌어요. 예전엔 바빠서 말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랑 이렇게 오래 얘기한 거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다고. 웃겼어요. 근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40년 같이 살았는데 제대로 얘기한 건 2, 4년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덜 불안해요. 이상하죠? 350만 원 쓸 때는 항상 뭔가 부족했거든요. 더 벌어야 하나? 더 모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지금은 147만 원 안에서 살면 되니까, 그 안에서만 맞추면 되니까, 오히려 단순해진 거예요. 물론 넉넉하진 않습니다. 빠듯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살만해요. 버티는 거랑 사는 건 다르거든요. 저는 지금 버티는 게 아니라 살고 있어요. 4년 살아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냐고요. 되긴 돼요.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집이 있어서예요. 저희 아파트가 1억 5천짜리예요. 크지 않아요. 24평짜리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월세가 없잖아요. 전세금 걱정도 없고, 관리비 8만 원만 내면 되니까 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만약 월세 살았으면요. 지방이라도 30만 원은 나갈 거예요. 작은데 살아도 그 정도는 하거든요. 147만 원에서 30만 원 나가면 117만 원 남는데 그 돈으로 두 사람이 한 달 살기는 솔직히 힘들었을 겁니다. 전세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금이 묶여 있으면 비상금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답이 없어요.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이 있어서예요. 저희가 퇴직금 6천만 원 모아뒀잖아요. 아내 수술할 때 150만 원 썼지만 아직 5,850만 원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자식들 용돈 40만 원씩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씩 다시 채워지고 있는 거죠. 이 돈이 없었으면요. 아내 수술비 어떻게 냈을까요? 카드 긁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급하게 손 벌렸겠죠.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에요. 빚이 빚을 부르고 이자가 쌓이고 147만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비상금은 안 쓰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해요. 없으면 무너집니다.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병원비 한 번은 버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내 수술 한 번에 150만 원 나갔잖아요. 그것도 실비보험이 있어서 그 정도였던 거예요. 보험 없었으면 400만 원 가까이 나갔을 겁니다. 만약 저까지 아팠으면요. 둘 다 병원 다니면요. 150만 원으로는 절대 못 살아요. 병원비가 무서운 게요. 한 번에 크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매달 조금씩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요. 한 달에 4만 원 정도 나가요. 아내도 골다공증 주사 맞으러 다니고 영양제도 이것저것 챙겨 먹고 둘이 합쳐서 의료비가 20만 원은 나가요. 그나마 이 정도인 게 다행인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당뇨 심한 분들 인슐린 맞고 투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한 달에 의료비만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요. 147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병원비 내면 47만 원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건강이 진짜 돈이에요. 아프면 돈이 나가고, 돈이 나가면 생활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파요. 운동해야 해요. 진짜 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귀찮았거든요. 아침에 산책하는 거. 근데 이게 돈 버는 거더라고요. 병원비 아끼는 거예요. 이 3가지예요. 자기 집 있어야 하고, 비상금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해요.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150만 원 생활은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요. 만약 월세 살면서 비상금도 없고 몸까지 아팠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안 돼요.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집이 있으니까, 비상금이 있으니까, 아직 크게 안 아프니까. 물론 제가 노력한 것도 있죠. 가계부 쓰면서 아끼고, 습관 바꾸려고 애쓰고, 건강 관리하려고 운동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조건이 맞아야 해요. 150만 원으로 산다는 게요. 낭만적인 거 아닙니다. 소박하게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매달 계산기 두드려요. 이번 달 얼마 남았나? 경조사 하나 나가면 빠듯해지고, 병원 한 번 가면 조마조마해요. 근데요, 그렇다고 불행하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아내랑 건강하게 밥 먹고, 아침마다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고, 저녁에 같이 뉴스 보고, 이 정도면 살만해요. 부족하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행복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 정도 행복인 거 아닐까요? 150만 원으로 4년 살아본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되긴 돼요. 근데 준비 없이는 안 돼요. 여기까지가 저희 이야기예요. 70대 부부가 한 달 147만 원으로 사는 이야기. 4년 전에 일 그만뒀을 때는요. 솔직히 막막했어요. 350만 원 쓰던 사람이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사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하나씩 줄이고, 하나씩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4년이 지났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계부 쓰면서 싸우기도 하고, 경조사비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아내 아팠을 때는 진짜 무서웠고요.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웃을 수 있고, 아직 내일이 있어요. 150만 원이 적은 돈인 건 맞아요. 넉넉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매달 빠듯하고 매달 계산해야 해요. 그래도요. 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조건이 맞으면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자기 집 있어야 하고, 비상금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해요. 이 세 가지 없으면 힘들어요.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버티다 보면 적응이 돼요. 지금 60대이신 분들,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집 있으면 지키시고, 비상금 만들어 놓으시고, 건강 챙기세요. 70대가 생각보다 빨리 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68까지 일할 줄 알았는데, 몸이 먼저 멈춰버렸잖아요. 준비 없이 오면 무너져요. 준비하고 오면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